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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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볼 방송은요. 볼 방송이요. 오늘 예, 우리는 시청각 방송. 오늘 해볼 방송은 네. 신문으로 읽는 일제강점기라는 주제입니다. 이야. 실제강점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강점기요? 아니요, 일제강점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번에 무슨 뭐요? 소리 너무 크게 들어간다고. 아니요, 소리 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포기하셨네요. 아니, 내가 오퍼를 본다는데 계속 짜증나게 옆에서 자 이거 오퍼할 것도 아니면서 참견하고, 예? 진행자면 진행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들으셨죠, 진행자님? 진행자는 대본을 봐야지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행자님? 오퍼도 안 보잖아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짜증나서 못 하겠네. 뮤트 해버리면 됩니까, 진행자? 중요한 건 대본도 안 보고 있죠. 보는 게 없죠. 진행자 뮤트 하면 됩니까? 귀찮은데?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네, 저는 안 돼. 지금 오퍼를 화나게선 안 돼. 네, 하여간에 오늘 볼 방송은 신문으로 읽는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에도 신문은 나왔죠. 제가 이 방송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저희 아는 선생님의 지인이신 송모 선생님께서 제가 사학과를 다닌다는 걸 아시고는 막 아주 장황한 자신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각을 하고 무슨 자신이 근대신문을 번역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근대신문 번역해 놓은 거에서 네, 말 그대로 탈취를 해다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력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탈취를 해서 방송을 만드셨군요. 네, 스크랩 해가지고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마치 네. 비트코인 같은. 네. 네, 일하지 않고 버는. 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의 주제로 한번 일제강점기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일제강점기에 신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신문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시대였는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방금 두 개가 하나는 서술 방식이고 하나는 시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고려 시대에는 고려사가 있고 삼국 시대에는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에는 어떠한 기록이 있나요? 조중동이요. 매천야로기요. 조중동이요, 조중동. 이제 근대 시대, 현대 시대에는 독립신문도 있네요. 네, 이게 백범일지도 있어요. 횡성매일일보도 있고. 황성. 횡성이랬나요? 황성신문입니다. 고기 맛있죠. 한우 먹고 싶당. 네, 할 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관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통 후대 역사학자들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를 해요. 신문 기사의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역사에 대한 연구 결과만 보았던 우리들이 직접 1차 사료를 보고 한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준비하실 때 되게 힘들게 논문 책 찾아보고 하시는데 오늘 그냥 되게 1차 사료만 가지고 날방송 하시네요. 날방송이라니요. 편안. 비교적 편안. 네, 비교적 편안. 네. 네, 하여튼 네. 남상백군이 한번 낭랑한 목소리로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낭상 1926년 6월 10일 몇 년 전이야 이게. 조선 땡땡 만세 학생을 중심으로 8개소에서 발기. 6월 10일 인산 당일 6월10일 인산 당일 시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곳에서 조선 땡땡 만세를 높이 부르며 다수의 경문서를 일반 군중에게 뿌리다 경찰 당국에 다수의 학생과 그 외의 청년들이 검거된 사건에 대하여 어제 11일 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표한 범위 안에서 그 자세한 것을 보도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그거죠. 그 순종의 인산인 날 한 60만 세? 네, 맞습니다. 60만 세. 네. 네, 그다음 쭉 읽어요? 빨간 줄 안 읽으세요? 빨간 줄은 마지막에 읽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신문 기사가 길어서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동대문 내의 경과를 읽어주십시오. 당일 오후 1시 10분경에 동대문 부인병원 안에서 국상의 상여가 지나가신 후 앞에서 말한 시대일보 배달부 김낙환 아직 체포치 못했다고 외 두 청년이 경문서를 뿌리며 만세를 높이 외쳤다. 저 앞에서 말한 건 생략된 거 맞죠? 김낙환 씨의 다른 뭐 말씀은. 네, 그럼 다 생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 소식 묶음. 이상은 경성 시내에 대한 상황이고 그 외의 지방에서는 약 두서너 곳에서 황제 장례 당일 요배식에서 돌아가는 길에 만세를 높이 외친 사실이 있었을 따름이라고. 네, 여기까지가 60만세 운동을 기록한 당대의 신문 기사였고요. 네, 혹시 요배식 뭐냐 물어보고 화낼 건가요? 궁성요배라고 들어봤어요? 그걸 못 들어봤어요.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하는 행위예요. 아, 그러니까 요배는 천왕이요? 일본 문화예요? 그냥 요배는 그냥 절한다는 뜻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지배하기 위해서 네. 매 시간마다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천황의 궁성을 향해서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막 그런 거. 진짜 굴욕적이네요, 굉장히. 네. 나쁜 사람들이네, 역시 일본 사람들.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 신문 기사를 읽어봤고요. 네. 여기에서 무슨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땡땡 만세에서 왜 땡땡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네, 한번 여기 써놓은 거 읽어보시죠, 궁극중은. 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 세로판 안경을 끼고 있나요? 빨간색이 안 보이네요. 하여튼 네, 빨간색이 아까 그 땡땡 부분인데요. 독립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한 채 땡땡으로 처리했음. 신문기사 자체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아니 그냥 너무 그냥 읽지 말고 꼭 김국중군의 생각인 것처럼 좀 말해달라고요. 진짜 이거 이런 방송이었군요. 이거 완전 지금 방금 제가 거의 조작 방송인데 조작 방송. 실태를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네, 놀랐네 이건. 네, 지금 제가 아무래도 지금 진행자 밴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당장 뮤트를 하고 지금 저희 두 명이서 지금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수준인데요. 뭐 하여튼 지금 그냥 읽었으니까 일단 할게요. 일단 네. 이 땡땡 자체가 검열당한 거죠, 지금. 아니 검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 그냥 총독부의 검열이 무서워서 그냥 알아서 땡땡을 한 긴 거예요? 네, 알아서 긴 겁니다. 알아서 긴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문 기사는 사실을 서술하는 건데 독립이란 말도 못 쓰고 그죠. 웃기지 근데 않죠. 이거 웃기죠. 그 혹시 어떤 신문 거예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알아서 귀엽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당시 조선일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는. 어쩔 수 없었던 시대상이죠. 네. 그죠, 어쩔 수 없었죠. 뭐 하지만 탄압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다음에 그때 신문 보면 뭐 허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검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 몇 번 당했나 봐요, 이미 이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귀엽겠죠. 네, 하여튼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예, 현대한국 기사에서는 높임말을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따로. 막 님자 이런 것도 안 붙여요? 막 누가 죽었다 하면은 그냥 누구 사망 이렇게 해요? 무슨 씨 정도?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이 사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망하신 전 대통령이 어떤 분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 계시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서거 자체도 높임말이어서 그냥 사망 정도로 얘기한 데도 있어요. 서거도 안 쓰는구나. 네, 하여간에 이 동대문 내 경과에서 나오죠. 당일 오후 1시 10분경에 동대문 부인병원 안에서 국상의 상여가 지나가신이라는 이 높임말을 쓰는데 얘기한 것처럼 현대 한국의 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높임말을 안 씁니다. 근데 이거 원래 현대 한국에서 상여가 지나가신 후라고 상여에다 높임말을 써요? 그 기사 말고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 임금의 상여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일상의 말이라면 뭐 높임말을 쓸 수 있겠지만 신분 임금의 기사에서는 안 시신이. 써요. 상여가 지나가신다. 예. 그리고 지방 소식 묶음에서 약 두서너 곳에서 황제 장례 당일 요배식에서 돌아가는 길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일 합병 후에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가 되었는데 왕가입니다. 이제 왕이에요. 근데 고종은 이태왕이고 순종은 이왕.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천황보다 낮은 존재였는데 공식적으로 황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살짝 개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심하게. 근데 이럴 거면은 아예 독립 만세까지 써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뭐 제목만 읽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약간 치사하게 방어선을 쳐놨네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여러모로 약간 무슨 덩어리 기사 같긴 한데. 네, 그럼 김국중 군이 네.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네, 우선 헛기침 2번 하겠습니다. 배화 학당 금년 가을에 새 교장을 정한다고. 저 연도 좀 읽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0년 4월 21일 배화 학당 금년 가을에 새 교장을 정한다고. 여기까지 제목이고요. 전략. 이번 만세를 불렀던 학생들은 두 채의 기와집으로 된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중략 모두 조선식 기와집이다. 후략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짧게 가졌어? 이게 뭐예요? 잠깐만. 조선식 기워주면 뭐 어쩌라고? 잠깐만 뭐 어쩌라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기숙사가 조선식 기와집인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아니 그리고 교장은 뭐 어쩌라고요? 교장은 왜? 아니 헤드라인을 해놨으면은 교장인데 왜 교장인데? 아니 최소한 교장 내용 조금이라도 아니 누굴까? 과연 1920년 4월 21일 아니 저는 의미 있는 결론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만 다 잘라왔고요. 나머지는 다 생략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제목도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타자를 다 쳐야 되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이 조선식 기와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재밌다고 썼냐면은 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화를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국의 문화를 상대화시켜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본의 지배에 대한 영향이 내재화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때는 국사 수업이 있으면 조선사 수업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조선어, 조선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죠 자기 나라인데도 그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네, 후락한 뒤에 다음 기사도 좀 읽어주시죠. 네. 기숙사 미닫이 틈으로 방안을 살펴보면 아니 그냥 읽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방 속을 살펴보면 입다 벗어놓은 분홍 저고리며 분수병에 꽂아놓은 앵두꽃도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미 자뭇 진세를 떠난 한 낙원 같더라. 갑자기 진세를 떠나셔? 이 사람 혼자 왜 갑자기 환상향으로 아니 이 사람 그 기사 이런 거 쓰고 돈을 받는답니까? 자기 주관을 잔뜩 넣어서 이 사람은 칼럼 썼어요 혹시 방금? 이거 칼럼은 시예요 이거는 이건 신춘문예에 못 나가는 한을 여기서 풀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거 크게 당황스럽네. 아니 이거 뭐예요? 아티클이에요? 칼럼이에요? 대체 이거 기사 아니죠 이거? 이게 있을 일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 신문 기사의 특징 중 하나인데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술해야 되는데 신문 기사가 예. 객관적으로 사실 쓰긴 썼는데 네. 이 문학적인 비유와 묘사가 쓰고 있습니다. 기자 못 배웠죠. 못 배운. 아니 당시 흐름이 그랬어요. 근데 왜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데 아니 부모는 아주 딱딱하게 조선식 기와집이다 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미 아니 잠옷 아니 내가 앵두꽃까지 보이고 하는데 잠옷 진세를 떠난 한 낙원 같다. 이거는 대체 무슨 의도로 삽입했는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네. 왜 삽입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삽입된 아주 흥미로운 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모가지에 크로스라인 한 대 맞고 잘리는 거 아닙니까? 모가지에 크로스는 빼고 그냥 잘린다고만 하시죠. 그냥 그 페이스북이나 트윗 등지에서 웃긴 기자라고 그 문학하는 기자라고. 그죠. 그 사람들은 웃긴 기자라고 하고 이제 본사에서는 속이 터지고. 예. 네. 네, 그럼 다음 기사는 남상백 군이 또 낭랑한 목소리로 또 왜 진행자는 안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진행자 읽을 차례 아니에요 이거? 아, 이번 제가 읽을까요? 네. 1920년 6월 16일 숙명여학교 낙성식 4개년의 세월과 10만여 원의 큰 돈을 들여서 신축. 페이지 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10만여 원이 비싼 돈이었군요 이때는. 네.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시내 수송동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새로 지은 교사의 낙성식이 있었는데 생략. 식장 중앙에는 400여 명의 꽃같은 여학생들이 흰 적삼에 자주치마를 날아갈 듯이 입고 곱게 따내린 머리를 가지런히 맞춰 입고 생략. 개저씨. 개저씨. 대체 꽃 같은 여학생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예. 알 수 있는 내용이요. 네.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 당시 돈을 날로 벌었다. 마초네요. 이거 월급 루팡이죠. 꼴마초. 이거는 마초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꽃 같은 여학생들. 예. 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성을 대상화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읽어낼 수 있고 네. 또 뭐 날아갈 듯이 입고 뭐 곱게 따내린 이런 거에서 또 주관적인 견해가 기사에 삽입되고 있다는 이거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자죠. 이 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 낙하산이 확실한데. 뭐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예. 이 당시에 여성의 대상화가 특히 심해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 미인 대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체형에 있어서도 네. 남자의 체형을 논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죠? 여자의 체형에 대해서 논할 때는 미에 대해서 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은 건강해야 하는 몸이고 건강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몸이라면 그죠? 막 여자의 몸은 아름다워야 되고 보기에 좋아야 된다. 그 옛날에도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배 나오면은 막 기름을 건들면 사장님 배라 했는데 여자가 배 나오면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개저씨들은 많았네요. 네. 아주 좀 유서 깊은 개저씨들. 저속한 표현은 자제를 해주시고 아니 이거는 오늘도 까만 옷을 입고 오신 남상백 씨가 먼저 견부들. 했습니다.
견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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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그쵸. 기사가 자체가 좀 후지긴 했는데 또 이 당시 신문 기사에는 무슨 기자가 썼는지가 안 나와가지고 아, 익명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익명성이 썼구나. 기대가지고. 예. 하여간 아까 기자와 같은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받는 거 맞죠, 이 사람들? 무료 봉사 아니죠, 이거? 돈을 받겠죠? 작잡. 에반데? 하여튼. 네. 네, 그럼 이제 하여튼.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방금 전까지 이제 일제강점기의 서술 방식은 개판이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네, 서술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이제 다음은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건데 또 여기에서도 남상백군이 또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1931년 만주사변이 있던 해네요. 네. 6월 16일 대호 출현, 개성 천마산의 토벌대 출동, 개성 높은 산과 험한 고개가 첩첩히 쌓여있는 박연폭포의 소재지인 천마산성 가는 길에 위치한 개풍군 영남면 삼천리 부근의 산속에는 최근 큰 호랑이 매일 나타나서 근처 민가에 막대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었다. 쉬지를 못하게 하는 기사네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그 근처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크기가 집 한 칸 넓이나 됨직한 큰 호랑이가 새끼 6마리를 데리고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더구나 그 부근에는 돼지나 노루 같은 많은 짐승들의 흩어진 뼈와 부러진 다리 등이 있어 근래 그 부근 일대를 휩쓴 가축 피해가 전부 이 호랑이가 저지른 일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퇴치해달라는 동네 주민들의 요구는 마침내 경찰을 움직여 지난 8일 관할 개성경찰서에서는 석천 보안주임 이하 5명의 경관이 일제히 총을 가지고 명포수 2명을 초빙하여 현장으로 갔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경관대가 무장 출동하는 이 토벌 행군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석천 보안주임이 일본 사람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왜요? 아니, 진행자님. 앞에 거는 잘도 생략하던 이거는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분은 생략 안 한 거예요? 이거 다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예요. 예? 진짜요? 네. 대체 왜 돼지나 노루의 흩어진 뼈를 읽어야 되는 거죠, 남성백 씨가? 그거는 좀 이거 호랑이 퇴치하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고 네. 다음 아. 기사를 네네. 김옥준 군이 또 낭낭한 목소리로 또 읽어주십시오. 다 읽고 하는 거죠, 먼저? 다 읽고 하려고요. 네. 36년 6월 23일 38만 원을 들여 시민 배설물 처치, 도남정과 무학현 고지대 두 곳에 분뇨 탱크를 신설,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후로 60만 부민들이 날마다 배설하는 똥 오줌의 처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시설로는 그것의 처치도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지로는 도시의 위생 또는 미관 등 도시 발전상으로 보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성부에서는 내년부터 서북부 방면에 약 17만 원으로서 동북부 방면에 약 21만 원으로서 신유 유송 작업장을 시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후략. 네, 잘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제가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읽으라고 한 거는 저 근데 이 호랑이 있는 거 읽었어요. 이 호랑이 신문. 아 그래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만났던 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 거 중에서 저는 호랑이 엮어놓은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아, 호랑이가 빈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출연 빈도가. 자주 나오죠. 네. 요즘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다 잡았죠. 요즘은 호환 없나요? 호환?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즘 호환보다 멧돼지 환이 더 심하죠. 얼마 전에도 돼지김치찌개 집에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서 그거는 사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업보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어떤 업보인데. 정신 네. 나간 그 언론사에서 거기다가 막 말풍선을 붙여가지고 엄마 돈 벌러 나갔다며 왜 여기 있어 하는 그런 말풍선을 집어 넣었어요. 진짜인가요? 이거 네. 아까 전에 그 중앙일보 기자의 후손 아닐까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네, 하여튼 조선일보 기자. 그 기자의 냄새가 난대요. 거기서도. 대대로 기자 집안이었나 보네요. 네, 그러네요. 대대로 훌륭한 낙하산을 탔나 보군요. 자, 하여튼 왜 묶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끌고 왔냐면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강압적이죠. 포갑적이고요. 폭력적이다. 저희 나라를 싫어하죠. 네, 뭐 착취당하는 뭐 그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죠? 예. 뭐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왜 이 신문 기사를 끌고 왔냐면은
여기에 신문 기사에서 보여지는 일제는 단순히 착취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호랑이를 퇴치해달라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나서 가지고 호랑이를 퇴치해주고 또 이제 똥오줌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분뇨 탱크를 신설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제라는 걸 뺐으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사실 믿을 만한 정말 평범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제의 모습이거든요. 평범하고 행정적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군요. 성공하게 행동적으로 분뇨 탱크를 설치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멧돼지 잡으러 가고 뭐 지금도 뭐 쓰레기 처리장 뭐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도 명포스를 고용해서. 아 포수 고용해요. 아 소용합니다. 직접 나가진 그 않습니다. 영화 차우 어.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영화보다 잘하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재수한 동안 시간 없을 때 보이는 영화를 봤다 이거죠. 차우는 저희 초딩 때 나온 아 영화예요. 됐어. 하여튼. 하여간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가 단순히 착취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제 시대에 뭐 근대화를 했다라는 뭐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후로 60만 부민들이 날마다 배설하는 똥오줌의 처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근대적인 하수도 체계가 36년에도 여전히 갖춰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거든요. 이야 정말 이제 무능의 극치네요. 아니 경성에서도조차 똥오줌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가요. 퍼서 비료로 썼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는 과연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경성부에서는 뭐 다시 이 분뇨 탱크를 뭐 만들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수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본 당국의 노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일정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신문 기사만으로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슬아슬하게 옹호는 아니네요 일단. 저 옹호할 제가 생각은 지금 없고. 듣고 있었는데 말투가 아슬아슬하게 옹호는 아니었어요. 옹호였으면 바로 그냥 신고해버려 했는데 어떠가.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근대화에 대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예. 그냥 일단은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해두다가 그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겨우겨우 수습하는 식으로 해서 근대화를 하는 척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위쪽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은 사실 어떤 여자의 국적이 일본인지 한국인지 판명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동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개성 동네 주민들. 아니 그러니까 그 개성 동네 주민들의 요구를 싸그리 무시했는데 어쩌다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일본 여자 한 명 때문에 그거는 기자가 너무 제대로 적어놓지 않아서 아직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확대 해석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는 일단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호랑이 잡으러 갈 리가 없다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 중에 일본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 혼자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랑이 토벌건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일제 시대에도 호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아니, 호환, 대대적으로 마마. 네. 일본 당국이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씨가 말랐죠. 호랑이 씨가 말라가지고 지금 한국에 호랑이가 없는 이유가 그때 호랑이, 늑대, 여우. 해수구제 사업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의문은 의문은 좀 풀리네요. 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징병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슬펐을까요? 남상백 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아무리 포갑적인 정권일지라도 한국 현대사에서도 예.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잖아요. 전두환 정권도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한 초등학교 소년이 유괴 살인당한 사건이었는데 네. 전두환 직권으로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그 정도 행정 처리는 예. 아무리 막 나가는 정권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높이 평가받을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들에 신경을 썼다면 이거는 그냥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죠. 약간 저희의 선입견이 번복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죠. 일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식민지를 잘 경영하는 게 이 세계 무대에서는 입지가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예.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가요? 소 우리 갈아주고 소 염을 채워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그죠.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그냥. 슬픈 거는 여기 배경이 31년 6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배경이 개성인데 네. 개성이 가질 못하죠. 네, 너무 개성이 의식의 가질 흐름이었네요. 못해요. 좀- 의식 흐름이 아니라 저는 좀 아쉬워요. 일제 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는데 이거 월북하시면 일찍 돼요. 끝나고 월북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다가 죽거나 오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몰래 월남도 하고 월북도 하면 되죠. 그 정도 능력은 직접 기르셔야죠. 네, 잘나셨고요. 일침 좋았습니다. 아, 훌륭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이론이 이제 부딪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식민지 수탈론과 네. 뉴라이트가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제 시끈시끈. 굳이 말하자면은 이 1936년 6월 23일에 그 배설물 처치 기사랑 좀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식민지 수탈론은 정말 수탈과 착취밖에 없었다라는 좀 저는 약간 수탈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고깝게 보긴 힘드네요. 아니, 고깝게 보이네요, 참. 어쨌든 그게 네. 수탈과 착취, 억압과 폭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죠. 발전이 없었던 시기라는 거고 뉴라이트는 찬양만 하는 시기라는 뭐 그런 건데 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하나의 시대를 한 가지 모습만 보고 다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충을 해야 된다. 네, 한국에 전혀 와본 적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이건희에 사는 집만을 보고 한국인들은 모두 부유하게 산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주민의 자취방을 보고 한국인들은 이렇게 협소한 곳에 산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네요. 네. 그게 너무 없다. 그 정보가 없는 단편적인 정보만 너무 가지고 단편적인 거 가지고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김국준 군처럼 선입견 때문에 그죠, 선입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선입견이 큽니다, 의외로. 뭐 수탈론은 워낙에 옛날에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뭐 단편적인 정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뉴라이트는 뭐 단편적인 정보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친구는 저거에 그 친구들은 여러 언론에서 갈구지 않나요? 뉴라이트는? 글쎄요, 뭐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신문 기사를 내주신 땡땡일보에서는 뭐 굳이 깔까요? 안 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굳이 모기를 안 잡는 느낌 아닌가요? 뭐 어쨌든 하여간 한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다면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자라는 게 제가 이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끌고 왔었던 이유입니다. 정말요? 근데 그 뭐지? 예. 근데 그러면 다면적인 평가만을 중시하다가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숲도 보고 이도저도 나무도 못한 봐야 돼요. 상황에 놓여지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다면적인 거를 다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단면적인 것만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오류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감안을 해야 뭐가 되는데 더 낫기 뭐가 더 그렇다면 독재 낫기보다 정권에 있어서도 예.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일제시대도 그렇고 독재정권도 그렇고. 그럼 다면적인 평가를 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 그거는 투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역사의 평가 대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의 우리는 대상이지. 이제 투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투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예. 이 사회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을 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해요? 근데 다면적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론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적 성격과 착취기관적 성격이 모두 있지만 이게 뭐 초반에는 뭐 행정의 성격이 강했다면 뭐 갈수록 뭐 착취의 성격이 강해진다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뭐 둘의 성격이 뭐 절충돼가지고 뭐 나타난 게 뭐 이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긴 뭐 행정을 위한 착취를 위한 행정이었다라는 결론도 낼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면적인 성격을 고려하면은. 근데 다면적인 성격을 고려해도 어쨌든 개개인의 결론은 다르겠네요. 개개인의 결론은 당연히 다르죠. 어떤 쪽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같이 보더라도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막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누구는 박정희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개인의 경험이 뭐 한쪽 면만 보게 만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 한 시대나 한 상황을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딱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뉴라이트들이 딱 일제강점기에서 경제 발전한 측면만 보고 맞아요. 딱 일제시대 좋아요라고 하는 것처럼 뉴라이트들은 딱 북한의 한 모습만 보고 딱 북한을 평가하거든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북한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뭐 이주민의 자취방만 보고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그런 우리나라에서. 느낌이에요. 네. 혹은 뭐 평양에 사는 시민들은 뭐 이렇게 산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북한 사람이고 꽃다지가 아니구나. 꽃제비도 북한 사람이고 그 중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북한이에요. 누가 민주운동가 아니랄까봐. 아 꽃다지 아니라 꽃제비. 사실 민중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도 굉장히 다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북한을 까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 정해놓고 한쪽 모습만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꾸 주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두 분은 뭐 어떻게 오늘 뭐 방송을 하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면적인 평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오늘의 중심 주제다 보니까 예.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이 시대 신문 참 네 재밌네요. 네, 요즘도 이런 기사를 써주는 사람 있으면 참 웃고 갈 텐데 네 배꼽 떨어뜨리고 갈 텐데 김밥 한 줄 놓고 가고 이게 좀 아쉽고 다면적인 평가라 그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되게 지금 혼자서 후기 뭘 생각할까 하면서 또 머릿속에서 또 의식의 흐름을 돌렸더니 이번에 다면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인간은 어떤 사람도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요? 최소한 애조차도 그 예를 들어 부모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선입견 같은 게.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AI가 발전되면은 완전히 백지부터 시작해서 같은 사실을 준 다음에 그 자체의 판단으로 하면은 그게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AI가 애시당초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든 해주겠죠. 그러니까 약간 머신러닝 그런 거 있잖아요. 머신러닝 식으로 그냥 순수한 사실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걷다가. 예, 그리고 도출을 해서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지를 하는 프로그램을 딱 짜갖고 그리고 도출하면 사실 그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다면적인 논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기계의 힘을 빌리면 인간은 주관적인 어쨌든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라는 게 객관성만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도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죠.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극단적이네요. 아니 근데 무조건 답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그래야지 좀 시끄러운 사람들 조용히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은 객관식이 아닌데 왜 계속 객관식만 추구하나요? 아 이제 어차피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30년만 되면 인생은 객관식이 됩니다. 지금도 이미 객관식인데.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어떤 그 입문하기든 제가 보기에 어떻게든 4차 산업혁명과 결부돼서 기계가 대신 해줄 것 같습니다. 기계가 해주면 좀 편해지겠죠. 세상이. 결국 기술 결정론. 네, 그냥 기계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곧 기계는 이제 인간보다 우수해집니다. 이제 이미 우수했어요. 아니, 더 우수해집니다. 이제 그- 인간 이어령 전 문체부 그러니까 초대 문교부인가 문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까? 라는 명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면은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인간과 말이 달리기를 한다 쳐라. 그러면 인간은 말을 이길 수 없다. 그죠? 하지만 인간이 말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재갈을 물리고 등자를 채우면 인간이 말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냥 야생마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할 수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공지능이 우수해져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저는 방금 지배한다는 말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해줄 거라고. 예, 아니, 그냥 갑자기 그렇죠.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인간이 도구로 쓰면 다 하겠죠.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저 그래요?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인공지능 나오니까 시대를 한 몇 번은 워프한 느낌이네요. 네, 초월하는 거죠. 뭐. 아니, 뭐 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굉장히 통전적이고 맥락적인 방송. 다면적인 얘기를 하시길래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심각하게 다면적인데. 오히려 깔끔하게 결정해 주는 게 다면이 아니라 원이죠, 원. 사람들이 편할 수 있어요. 네, 다면적이고 깔끔하고 원이고 머신러닝 하는 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신문으로 읽는 일제강점기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화에는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